일단 글로 한번 보죠. 메모장. 어제 업데이트 혹시 다 하셨나요? 마이베이스. 일단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그 마이바티스였죠? 마이바티스라고 했든 마이베티스라고 했든 어쨌든 원래 얘가 이제 앞쪽에 이제 제가 아이베티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아파치 재단 쪽에서 보통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오픈 소스 조직이고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오라클이나 뭐 저기 저 구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오픈 소스를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탄압한 거죠. 아무래도 자기들 그 상업적인 이익을 좀 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이 만약에 그 GitHub 같은 경우하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GitHub은 직접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조직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가지고 챗GPT는 지금 이제 해당 그 재단에 투자를 하고 있죠. 구글도 지금 많은 오픈 소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오라클도 당연히 지금 자바, JDK 그 다음에 오라클 내부에서는 MySQL 그리고 이제 그 오픈 커뮤니티 쪽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DB 그래서 이제 MySQL의 4.8 이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아DB 쪽이 먼저 신기술 적용하고 이는 오픈 커뮤니티니까 거기서 검증이 되면 이제 오라클사가 자기들 MySQL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동일 모듈, 우리가 어떤 포크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군가가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양한 조직에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 나름의 이제 어떤 특이한 추가된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냥 개인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이 할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내부에서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개발한 개발 성과물을 자기 쪽에 이제 그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뻐할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잠깐만 이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에 이제 개념적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주는 게 스프링 컨테이너인데 스프링 컨테이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특정 설정 파일을 읽어들여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클래스를 찾고요. 그 클래스를 찾아서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객체를 필요로 하는 어떤 메소드의 인자 안에다가 또는 필드에다가 내가 그 객체 대입을 해준단 말이죠. 이 개념이 우리가 바로 DI라고 그랬죠. 디펜던시 인젝션. 그냥 아무거나 인젝션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무거나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첫 번째 원래 목적은 테스트 시에나 특정 메소드를 쓸 때 그 메소드가 특정 객체를 요청한다면 그것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스프링 컨테이너가 나 대신 해당되는 객체가 널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된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읽어 드릴 때는 걔가 널이 아니겠죠. 널이 아니겠죠. 그 널이 아님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객체 대입하는 것을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고 이런 스프링 컨테이너와 DI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IOC를 달성하는 겁니다. 인버전 오버 컨트롤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스프링 컨테이너는 알겠어. 그죠? 근데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정 파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설정 파일이.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이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설정 파일의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클래스 집합이에요. 클래스 집합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클래스들이 거기에 존재하겠죠.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러한 클래스들이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결과를 객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빈. 제가 빈 객체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개를 혼합해서 지금 그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등록한다고 하지 않고 클래스 등록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빈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이라는 하는 이름으로 빈을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를 등록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클래스 할당이 스프링에서는 의존성 주입이고요. 주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빈을 등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죠? 빈을 등록하는 방법은 빈이라고 하는 태그를 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상단에 빈즈가 있고요. 빈즈 안에 이제 다양한 빈을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빈을 등록을 하는데 사전에 이제 이걸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컨텍스트 뭐였죠? 설정 파일 어제 마이베이티스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스프링에서의 설정 파일이죠. 이 부분은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 라고 하는 접두어를 쓰고요. 이 접두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접두어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게 이제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그 매퍼 쪽에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게 되면 그것을 상위 이름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네임스페이스가 접두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가 등록이 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엘리먼트의 속성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처럼 컨텍스트 컬럼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이전에 우리가 썼던 거는 애노테이션이었죠. 컨텍스트 애노테이션.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 우리가 얘를 썼죠, 그죠? 이전에 또는 오토와이어를 쓸 때 우리가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컨텍스트의 컴포넌트 스캔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등장했죠. 하나는 직접 이렇게 빈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써서 등록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텍스트 콜론 컴포넌트 하이픈 스캔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를 써서 속성으로 베이스 패키지를 지정해주게 되면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특정 애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그 해당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빈 등록한 것처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두 가지 구분은 근데 명확하죠. 우리가 직접 작성한 소스 코드 넣어서 우리가 상단에 직접 이제 특정 애노테이션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소스 코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클래스 파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클래스 파일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클래스 파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나중에도 예전에 얘는 유지가 돼요. 이제 이게 위치가 이제 스프링 부트인 경우에는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파일로 옮겨질 뿐이지 여전히 유효하고 표현법은 단순하고 간단해졌어요. 심플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대상 클래스를 지정하고 그 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냥 하나의 용기처럼 이렇게 있는데 걔가 요소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둥둥 떠 있는 그게 뭐 아무렇게나 떠 있는 게 아니라 스프링 컨테이너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 또는 냄비가 있다면 냄비가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빈들이 메모리 객체화되어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뉴 연산자를 쓰기 때문에 왜 실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힙에 있습니다. 그리고 힙에 있으면 생성이 되고 나면 해당 어떤 객체가 복제된 영역의 시작 주소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 시작 주소를 스프링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모든 객체 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바는 실행이 될 때 힙에 객체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고 나중에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접근하듯이 스프링 컨테이너는 그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직접 이렇게 빈 엘리먼트를 써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스캔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써서 거기에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베이스 패키지에 지정된 하위의 모든 패키지를 특정 애노테이션이 붙었을 때 대신 호출해 주겠다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둘 다는 모두가 명확한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프링 컨테이너가 특정 어떤 빈을 인식하는 그 애노테이션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당연히 소스 코드에를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겠죠. 물론 우리가라고 하는 게 내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프로젝트 팀 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자바 클래스 파일들은 특정 애노테이션을 붙일 수 있고요. 그게 붙여서 이제 컴파일돼서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면 해당 클래스인 경우에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대상이 됩니다.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객체화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요 중간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자, 그럼 객체를 어떻게 생성합니까? 자, 세터 주입이 있다고 그랬죠? 세터 주입. 여기서 말하는 주입은 DI입니다. 의존성 주입이에요. 세터 주입이 있고 생성자 주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주입이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이게 세 가지죠.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시면 세터 주입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죠. 생성자 주입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뒤쪽에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기본 디폴트로 특별하게 다른 것을 지정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세터 주입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세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우리가 해당되는 필드가 존재하고 로직이 들어가는 메소드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데이터, 그 필드 자체를 꺼내거나 빼는 메소드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얘는 생성자는 예를 들어서 디폴트 생성자인 경우에는 작성 안 하더라도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java.exe 파일이 실행이 될 때, 즉 JVM이 실행이 될 때, 그 체크하는 생성해 준다고 했죠. 생성자를 자동적으로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근데 만약에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자바에서의 규칙인데, 그러니까 뭐 필드가 아예 없어도 돼요. 안에 쉽게 말하면 클래스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클래스를 구성할 때 필드와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일반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get set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get set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필드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빼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걸 만들어 줄 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 프로그래밍 가이드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됐고 대부분의 사이트나 또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 환경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나왔기 때문에 스프링 컨테이너는 get 세트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트가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서 세트 주입에 의해서 필드에 있는 값을 채운단 말이죠. 제가 그랬지만 결국 생성자 우리가 보통 객체를 만든다 또는 빈을 만든다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메소드가 아니에요. 메소드가 아니라 그 메소드 내에 있는 필드가 어떤 값으로 채워진 상태, 그 객체 또는 그 빈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채우는 방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세트를 통해서 값을 채울 수도 있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터페이스 주입은 또 다른 측면의 프로그래밍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이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객체를 만들고 내가 값을 채우고 싶으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세트 주입을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도록 만들 스프링 컨테이너가 내가 애노테이션 컴포넌트를 붙였어요. 특정 클래스가 있다면 상단에 이제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요. 퍼블릭 클래스에 뭐죠? new 클래스라고 할게요. 자, 내가 new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했다고 할 때요.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이 클래스의 객체를 나 대신 누군가 호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컴포넌트를 붙인다 그랬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보고서 아 얘가 지금 자기 객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구나. 물론 이것도 이제 만드는 시점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아무런 세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 애노테이션을 딱 보는 순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냥.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클래스가 비어있는 상태는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러려고 클래스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데이터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묶어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없으면 클래스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게 되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로직을 담지 않는다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산업 표준 쪽에서 볼 때도 이게 게터 세터가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게터나 세터를. 이걸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트를 이용해서 이 값을 채우자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일단은 이 컴포넌트가 붙으면 new 클래스라고 하는 얘의 인스턴스, 얘의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스프링 컨테이너 관점에서는 해당 객체는 빈이라고 부른다. 빈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특별한 보통 디폴트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세트 주입이나 또는 생성자 주입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빈 등록할 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접두를 쓰게 되면 생성자 주입이고요. P라고 하는 그 접두를 쓰게 되면 세트 주입이죠. 세트 주입이라는 의미는 스프링 컨테이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객체를 만든 다음에 기본값으로 채워요. 먼저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즉 A도 0, B도 0, C도 0인 기본값인 new class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값이니까 만약 세트 주입을 하게 되면 세트를 다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해당 값을 초기화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만 초기화하고 B와 C는 그냥 기본값으로 쓰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필드에 대한 세팅을 빈 등록할 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기본값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컨테이너가 빈을 가지고 하는 작업 중에 세트 집이 맨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라고 하는 우리가 접두를 써서 생성에 주입할 수 있죠. 결국 이 값을 넣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를 가지고 왔어.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소스 코드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스 코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디컴파일 하시면 돼요. 자바는 되게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요 라이브러리를 내가 계속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내가 해주면 그만이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단위가 크단 말이에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존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보다 뛰어난 어떤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들겠다. 그 꿈은 좋은데 실제로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소스코드의 어떤 양이나 규모를 본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쪽 프로젝트만 특화돼서 내가 쓰고 싶으면 가능하겠죠. 소스코드 고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속받으면 되죠? 간단하게. 상속받아서 내가 기능을 재정의해버리면 돼요. 메소드를. 그 방식으로 하지 굳이 소스코드를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바이너리를 가져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고치지는 않더라도 소스코드를 보셔야 돼요. 소스코드를. 왜 소스코드를 보셔야 하냐면 이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쪽에서 쓰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좀 보시면 P 접도를 쓰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베이직 데이터 소스가 내부에 세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세터를 정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필드가 이제 존재하겠죠. 여기 지금 보면 클래스고 구현체입니다. 여기 보면 얘는 이제 필드가 거의 없네요. 그럼 부모 쪽에 있다는 얘기죠. 부모 쪽 인터페이스인데 잠깐만요. 세터가 어디 있지? 이게 있네요. 세터가 지금 존재합니다. 셋 드라이버. 셋 드라이버 있죠?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채우는 항목 중에 요 이름 있죠. 이름. 보통 우리가 세터 주입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쪽 설정 파일에서 우리가 그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당 클래스에서는 필드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필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필드에 대한 세터가 존재한다는 얘기면 결국은 얘가 세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자 set 한 다음에 이런 세터가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트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set 한 다음에 이게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세터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필드명 중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필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그렇게 실제 되어 있고요. set drive 아까 우리 봤던 게 있었죠? 어디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호출해 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트링으로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부분 관련돼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세트를 호출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어디 있어? 요 객체를 만들 때 요 값들을 채워주겠다. 세트 호출해서. 그러면 set URL도 있겠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set 존재하죠, 그죠?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필드를 다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조금 그거 좀 잠깐 몇 가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구현한 게 인터페이스죠. 여기 인터페이스고 좀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스태틱이 있었는데 왜 있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원래는 필드가 존재하고, 그죠? 해당되는 필드의 내부에 있는 어떤 그 필드 값을 우리가 세트를 통해서 세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주는데, 얘는 이제 찾아보시면 그게 없어요. 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고. 근데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 드라이브 매니저, get 드라이브와 관련된 이렇게 여러분 스태틱 블락이 이렇게 되게 되면 무조건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얘는 실행합니다. DBCP에서 DBCP를 쓸 경우에요. 우리가 기존에 썼던 드라이브 매니저 데이터 소스인 경우에는 필드가 존재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그 커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걸 쓸 경우에 데이터 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단독으로 필요할 때 해당되는 연결 객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연결 객체를 만들어 놓고 특정한 계열 형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비어있는, 쓰지 않는 커넥션 객체를 넘겨주는 방법이 바로 아파치에서 하는 데이터 베이스 커넥션 풀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죠. 근데 보면 지금 상단에 우리가 이제 따로 필드가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이 무조건 먼저 실행을 해요. 이 문장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게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대문자로 해서 메소드 호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 메소드는 세팅 메소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아시죠?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F3을 눌러서 가보면 이 스태틱 메소드가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는데 get driver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get connection, get drive 있죠, 그죠? 근데 스태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출할 때 바로 class name 점 해당 메소드 이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정보를 필드를 만들 때 가져와요. 비어있는 필드 가져온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세트를 이용해서 값을 채우는 방식으로 아파치 제다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세트가 있다는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접두를 써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필드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은 그거죠. 실제로 클래스 상에 필드 위치에 필드가 존재하면 제일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트를 찾아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서 컨트롤 F를 해서 세트를 찾아요. 어떻게 해요? 앞에 set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필드의 시작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가 있네요, 그죠? 그 얘기는 내가 이 해당되는 필드를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또 이걸 가져온 다음에 이게 필드니까 가져온 다음에 내 쪽에서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맨 앞부분을 소문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필드예요. 세터는요, 셋한 다음에 맨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세트예요. 요거는 이제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차피 데이터 필드를 가져오는 방식을 오랜 시간 동안 정립이 된 거죠. 자바가 한 20년 정도, 20년 넘었죠. 많은 산업군에 쓰이면서 어떤 표준적인 가이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세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듭니다. 필드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 필드에 대해서 세트를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하는 저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어떤 컨벤셔널하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상호간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어요. SQL 세션 템플릿은 P가 안 먹혔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찾아봤죠. 안 먹히네? 보니까 셋으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셋으로 되는 게 아예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근데 셋으로 된 게 없는데 여기서 B를 만들라고 등록을 했네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얘는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구나. 객체가 생성이 되는구나.
빈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생성자 주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할 때도 중요한 게 필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SQL 세션 템플릿에 갔을 때 요걸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이놈을. 이제 만약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클래스로 가셔가지고 필드를 보시면 되겠죠. 필드를 봤더니 여러 필드가 이렇게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파트는 세팅의 옵션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근데 뭡니까? 커넥션은 맺기 위한 세션을 생성을 해야 돼.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얘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혹시 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존재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 얘는 생성자에 의한 주입이고 필드는 뭡니까? 얘겠죠. 얘가 필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맞추실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값이 아니라 뭡니까? 객체죠. 즉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놓게 되면 그것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여기에 필드에다가 초기화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컴퓨터 쪽에서도 해당되는 것에 프로퍼티를 생성자 주의에 의해서 프로퍼티를 레퍼런스로 받는다. 근데 당연히 객체인데 우리가 그 구조상 어떻게 이미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빈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줬을 뿐이죠. 얘는 얘죠. 자, 제가 지금 생성자 주입하고 세터 주입하고 생성자 주입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세터 주입이든 생성자 주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빈으로 등록을 할 때 네임은 그 빈을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고요. 실제로 그 걔가 빈이 그러니까 실제 객체가 되는 거,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게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쓴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래서 객체 만들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또 빈을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핵심은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값. 즉 필드가 어떤 값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는 해당되는 객체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뉴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만들죠. 만든 다음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스프링에서 얘기하는 이 객체는 언제 객체가 만들어서 사용되어야 되냐면 그 객체를 쓰는 시점에 필요해. 쓰는 시점에. 근데 그 객체를 쓰는 시점에 이미 내가 결정이 돼 있어. 필드가 이미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객체 만들어서 딱 주게 되면 내 입장에서 안에 들어가서 값을 확인해 보면 그냥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점수면 0, 실수면 0.0, 그 다음에 불리 같은 경우는 fals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또 있나? 스트링 같은 경우는 null 이런 식으로 객체 null.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 만들어줍니다. 그냥. 이제 문제는 내가 원하는 빈이 아닌 거지. 내가 원하는 빈은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빈을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값을 세팅해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세터를 호출해서, 이거는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알려주는 거죠.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약간 혼돈해 있으면 안 되는 게, 때로는 만약에 내가 세터 주입한다고 해놓고 생성자를 만들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내가 세터 주입하겠다고 p 적도를 써서 해당되는 프로퍼티 적용했다면 이게 실제로 클래스에서의 필드니까 필드를 찾고 해당 필드를 초기화, 그러니까 값을 넣어주기 위한 세터를 찾는데 세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당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지금 이것도 SQL 세션 템플릿을 만드신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이 객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성자로 객체 만드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SQL 세션 팩토리 빌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은 이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이후에 스프링에 맞춰서 지금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얘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가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세트를 통해서 이 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거는요? 그건 우리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내가 데이터 세트를 너무 데이터를 가져올 일도 없고 뭐 투스트링을 이용해서 그냥 객체를 출력할 텐데 하나의 필드를 꼭 굳이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를 해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는 없을 거니까. 지금은 얘는 오픈 소스니까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공짜로 코드를 줬으니까 네가 찾아서 어떤 주입인지를 알아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찾아봤겠죠. 실제 이 클래스를 제가 당연히 봤습니다. 보고 얘는 세터 주입이라서 서승자도 있네. 그럼 서승자 주입도 해볼까? 근데 세터 주입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서 이게 고정이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이런 필드들, 이것은 프로퍼티죠. 이름을 잘못 쓰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클래스를 보고서 거기서 이제 필드를 복사를 해오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성자 주입을 원하시면 생성자 주입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만드실 때, 그러니까 이제 게트 세트 안 만드는 거지. 그냥 생성자 주입에 의해서 생성자만 만들어 두는 거야. 다양한 생성자. 필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필드가 있는데 전체 필드를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세트에 의해서 초기화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중 일부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는 보시면 하나만 했죠? 지금 필드가 4개가 있잖아요. 필드가 하나, 둘, 셋, 4개. 이 중에서 얘만 지금 생성자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생성자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죠? 요거만 이 생성자를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요.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각각 생성자를 이렇게 주르륵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것을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필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 다양한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나는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얘를 호출하라고 내가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스프링 컨테이너는 알죠? 당신이 작성한 클래스 등록한 빈으로 등록한 걸 보니까 C라고 되어 있고 생성자 호출하라고 오케이. 근데 보니까 레퍼런스가 얘만 나와 있죠. 하나네. 그러면 요 필드에 대해서 처리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서 나는 찾습니다. 그러한 생성자가 있는지 스프링 컨테이너가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상단에 있는 얘가 없다. 그럼 실패입니다. 딱 보니까 얘는 있어. 근데 얘는 하나 더 줘야지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생성자를 찾다가 실패해서 생성자 주입 실패라고 한 메시지를 뿌리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소스 코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인터페이스는 상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이렇게 이제 껍데기만 정의한다기보다는 선언하는 거죠. 선언. 그래서 선언만 있죠. 상수는 선언 플러스 정의고요. 이 선언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선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일반 변수에서의 그 정의는 할당이라는 말이 더 가깝죠. 그래서 이건 선언보다도 할당이라고 할게요.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이니까. 그런 반면에 메소드는 선언 파트가 있고 정의 파트가 있어요. 보통 우리 declaration하고 그다음에 define하고 두 가지 definition하고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언은 말 그대로 함수의 우리가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토타입 뭐냐면 내용은 없어.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보통 이제 return type 그 다음에 함수명 쟤는 메소드명이겠죠. 이런 메소드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 타입이 있습니다. 또는 아규먼트 타입으로 하셔도 돼요. 뭐 용어 자체로 혼용했으니까 보통 호출하는 쪽에서 값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값을 넣는 상태, 그 넣어진 값, 우리가 그것을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출되는 쪽 있죠. 거기로 아규먼트 돼서 할당돼서 들어가는 값이 복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메소드인데, 그쪽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쪽의 인자를 저희가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파라미터 타입.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지 않았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지 않았냐면 데이터 보내는 것보다 void 그 다음에 function name 이건 함수 이름이죠. 또는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이죠. 영문으로 써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만약 정수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게 그 변수는 필요 없어요. 원래 프로타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입을. 근데 이제 모양상 일반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뿌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타입들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형식. 그 다음에 문장의 끝인 세미콜론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것을 메소드 또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선언 파트만 있는 거. 실제로 이제 구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브레킷이 쌓이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함수의 어떤 리턴 타입과 이름, 인자만 표기하기에는 우리가 함수를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쪽에 보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함수를 선언만 하지 정의를 하지 않아요. 내용 구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얘를 구현하는, 임플리멘트 하는 이쪽에서 구현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얘는 자신의 부모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버라이드 했다. 이렇게 하죠. 재정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얘를 상속. 그래서 말하는 이 임플리멘트가 상속입니다. 물론 만약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A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A도 인터페이스고 A 인터페이스 B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 간에는 구현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상위 부모가 B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속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속, 인터페이스 상속이고요. 인터페이스와 어떤 구현체 클래스 사이 관계는 이렇게 임플리멘트를 쓴다는 거. 이거는 뭐 자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콤마를 해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 인터페이스 간에 상속이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건 X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단일 상속을 우리가 자바에서는 언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메소드를 선언만 하고 그리고 메소드를 구현하는 파트는 별도의 클래스파이어에서 하죠. 그렇다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수만 있고 상수도 우리가 객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는 보통 스태틱
바이너리라는 예약어와 스태틱이라는 예약어를 동시에 써서 하기 때문에 객체의 생성과 상관없이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해당되는 어떤 필드가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메소드 에어리 영역에 해당 값이 복사가 됩니다. 즉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스태틱 메소드나 스태틱 변수의 주요한 특징이죠. 객체의 생성과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껍데기만 존재하고 실제 구현체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New Instance 타입으로, 그죠? New Instance 타입으로 그 자식인 구현 클래스에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 부모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부모인 인터페이스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힙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힙 영역에 얘가 특정 영역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메모리가 한 바이트씩 막 있다고 할 때 요 위치가 있겠죠. 요 위치 값을 저희가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 값이에요. 그러면 시작 위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사이즈가 있다고. 여기 사이즈가 만약 200이다. 근데 시작 위치가 10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끝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하나가 만약에 한 바이트 하면 10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전체 어떤 위치를 다 전부 찾아가서 이동할 수 있듯이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배열에서도 우리가 배열의 이름을 시작 위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씩 더하면 다음 요소거든요. 그렇게 시작 위치를 알면, 시작 위치와 전체 크기를 알면 우리가 배열, 그 특정 영역의 어느 위치도 우리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작 위치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요 모습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다형성이라고 그랬죠. 뭐 우리말 어려운데 뭐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하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부모를 인터페이스를 둔 경우에 다양한 자식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그 생성된 객체는 자신의 부모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대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다형성이에요. 다형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에서도 내가 특정 객체가 상속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인터페이스 이제 구형 클래식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속은 어떻게 되죠? 부모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식이 부모와 똑같은 위치에 시작하면서 사이즈만 커진 겁니다. 요게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어떤 타입을 부모한테 넣어주면 자식 걸 잘라버리면 돼요. 자식 것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에 부모 쪽을 자식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원래 다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 걸 넣게 되면 자식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영역이 여기 줄어들어요. 실제 자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려고 해도 자신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형성에서 그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또 다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다형성은 중요한 게 자신의 부모, 그게 인터페이스인 경우, 일반 클래스인 경우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에 있는 부모가 부모의 어떤 그 객체 이름으로 자식의 어떤 객체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다형성의 원리고, 이 다형성을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죠. 내가 서로 다른 어떤 그 구현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A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 접근하는 구현체고, 여기는 그 커넥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그 커넥션을 하려면 이런 함수가 필요해 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함수를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하는데 문제가 구현 내용이 오라클하고 MySQL이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겠죠. URL도 특히 차이가 나는 게 드라이브 이름하고 URL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을 같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원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각각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커넥션 클래스, MySQL 커넥션 클래스 그렇게 따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파일이 많아질 때가 문제예요. 많아지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위에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배열로만 관리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자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의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게 현재 지금 서로 다른 클래스 이름인 경우에는 해당 객체를 생성해서 하나의 타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라클 클래스가 있고 오라클 커넥션 클래스가 있고 MySQL 커넥션 클래스가 있을 때 얘를 동일한 배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리스트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해시맵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없어. 왜? 해시맵도 키맵에서 결국은 키 밸류에서 밸류의 어떤 타입은 하나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데이터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각각은 묶을 수 있겠지. 근데 오라클 1, 오라클 2를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유형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것을 하나의 계열 또 리스트로 해시맵으로 두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뭔가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의 타입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식이죠. 다양성은. 이것은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많이 안 쓸 수는 있지만 좀 약간 코어에 들어가는 어떤 로직을 많이 타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특히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죠. 물론 프레임워크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는 통신 방식이 다 틀려요. 장비에 따라서. 그럴 때 이것을 하나의 타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런 어떤 뭐 배열로 일단 집합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코드도 가독성도 높아지면서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부모 타입으로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는 보통 인터페이스와 구현체 관계는 보통 구현체 쪽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메소드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우리가 추상 클래스하고 좀 틀려요. 보통 부모 쪽에서 만들라고 한 걸 그대로 구현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다 일치하죠. 일치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얘는 자식의 대부분을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식을 특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부모 걸 받은 다음에 다운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한가? 여기 오른쪽에 생성된 것,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이게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라클이라고 할게요. 얘는 MySQL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 동일한 타입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라클 클래스의 구현체를 가지고 만든 객체를 받은 얘와 그 다음에 MySQL 구현체를 받은 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얘가 내부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때 이 커넥션 부분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두 개가 안에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동일한 타입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ni1 했을 때 점 커넥션하고 그 다음에 ni2 점 커넥션 했을 때 이 정보가 달라야 돼요. 호출되는 메소드가 달라야 되는데 다양성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 포인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 정보 안에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 정보 ni라고 하는 안에 얘 자체의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 플러스 뭘 가지고 있냐면 실제 내가 담고 있는 구현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타입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느냐?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터페이스는 자신의 객체가 없습니다. 객체 만들 수 우리가 객체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죠. 하나는 abstract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얘 같은 경우 뉴 연산자를 써서 절대 객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얘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현체 포인트죠. 그 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요, 이게 힙입니다. 힙 영역에 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 객체는 동일한 위치에 당연히 있지 않습니다. 별개의 객체예요. 여기에 만들어져 있겠죠. 얘가 바로 얘고요. 얘가 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받을 때요, 요 주소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소만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냐면 얘의 이름 정보를 받습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소를 받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가서 이 클래스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놈이구나 해서 해당되는 메소드 영역에 있는 커넥션을 따로따로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커넥션을 내가 호출할 때는 내가 어떤 놈을 호출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터페이스 변수 명의, 객체 명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어차피 여러분이 다양성을 쓰기로 했다면 이제 지금처럼 자, 객체를 생성할 때는 누구 걸로요? 구현체 걸로 객체를 생성하시고요. 객체를 담을 때는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구현물 스프링에서 특히 이제 그 MVC 쪽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방금 얘기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장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도 포함이 되고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동일하게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웹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는 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실제로 뭐 컨트롤러가 있다고 할 때 컨트롤러 이후에 서비스 그 다음에 DAO가 있죠. 이 구조로 다 흘러간단 말이죠. 물론 DAO는 서비스와 DAO 사이에 데이터는 DTO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가 있죠. 이게 크게 이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쪽이나 DAO 쪽을 어떻게 해요? 인터페이스 구현체 방식으로 하게 이걸 권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서비스 구현체, 그다음 DAO 구현체를 만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상관이 없지만, 실제 이제 그 현업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규모가 아주 작아서,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 부족, 개발자 부족한 경우에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 구조를 틀을 딱 짜서 만들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짜도 문제는 안 돼. 왜? 얘가 관계사항은 아니거든. 자바 언어 자체에서 얘기하는 규칙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가이드는 이렇게 해서 조금의 확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구현체를 계속 만듭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장비가 추가됐는데 오케이 이렇게입니다. 구현체를 만들면 되고, 그럼 실제로 이 구현체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하는 인터페이스 쪽에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만들었던 그 선언된 코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일체 건드리지 않겠죠.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구현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코드의 유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리유저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좋아하는 말들이죠. 많이 하는 말입니다. 리유저블, 그다음에 유연성이 좋다, 플렉서블하다. 코드가 사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언어적인 규칙의 위반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권장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JSP처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부분도 따로 떼버렸잖아요. 여기 V이고 C이고 M이니까. 서비스는 별도입니다. 레이어 소개는 안 돼요. 물론 MVCS라고 하는 것도 나왔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컨트롤러하고 DAO 쪽을 이렇게 마치 어떤 경계선처럼 띄워놓는 느낌이 있죠. 즉 컨트롤러가 바로 DAO를 호출하는 것을 좀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로서 서비스가 들어갔고,
실제로 이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 변환, 데이터 조작 등 데이터의 어떤 값을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러가 해야 되거나 DAO가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해서 필요한 조회나 또는 SQL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그거 작업만 하는 게 DAO인데 중간에 불필요한 작업에 들어가죠. 그럼 이게 안 하려면, 이게 없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SQL 자체가 되게 이상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터베이스 배우실 때 뭐 합치는 거라든지 또는 MV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함수 같은 거 막 사용했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코드를 여기서 조작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SQL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SQL을 쓰게 되면 보안성이 떨어져요. 이번에 MySQL 했어. 특정 시스템 일부분을 우리 오라클로 도입한데 오라클로 바꾸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이런 코드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적인 어떤 그 기능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큽니다. 이게 사람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실행 결과를 검증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기 때문에 서비스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SQL은 가급적이면 뭐 길이가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루고자 하는 테이블 양이 많아지게 되면 SQL 자체는 커질 수 있겠죠. 굉장히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거기 이제 리턴되는 타입을 거기서 가급적이면 이제 조정해서 보내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제 입장은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빠르다. 그게 서비스 레이어의 관점이니까. 물론 이제 쭉 오라클만 쓰겠다. 우리는 뭐 다른 걸 일체 쓸 일이 없고 우리 쪽에 있는 해당되는 요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그대로. 이 놈이 뭔가, 이 어떤 조건에서 얘를 이렇게 하는가의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만든 코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SQL 세션 팩토리 빈이라고 있죠. 여기에 실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T를 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위치가 org의 myBatis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myBatis 코드는 아닙니다. 뭐냐면 myBatis 코드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번에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렸죠. 여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얘를 다루기 위해서는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건 자바로 되어 있죠. 물론 내부적으로 C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전에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넥션도 하고 데이터 가져왔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부분 조금 더 쉽게 SQL을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일반 자바 콘솔이에요. 자바 콘솔. 콘솔 프로그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프링이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JDBC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프링 앱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스프링 JDBC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게 하나 추가되는 거죠. 스프링 프로그램하고 스프링 프로그램의 JDBC 프로그램을 좀 더 수월하게 쓰기 위해서. 근데 이건 어떨 때입니까?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JDBC 템플릿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JDBC 템플릿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쓴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JDBC 드라이버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짜면 되죠. 우리 DAO 쪽에 진짜 말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SQL 문장 딱 짜고 그렇게 스테이트 문장 한 다음에 짜면 돼. 근데 그렇게 짜게 되면 익셉션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코드들. 그러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했죠. JDBC 템플릿. 그럼 JDBC 템플릿은 어떻게 호출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JDBC 템플릿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JDBC가 있죠. 여기 DB가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이 중간에 뭐가 온다는 얘기가 스프링 JDBC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호출된다는 얘기죠. 중간 단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매끄럽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어주기 위한 겁니다. 저걸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는 뭐냐면 마이베티스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어주는 애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베티스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죠. 또는 특정 어떤 기능을 요청을 받죠. 마이베티스는 뭐합니까? SQL 매퍼라고 하는 파일 내에 있는 SQL을 해석을 해서 넘겨온 값을 샵 대괄호에 채워서 SQL을 완성을 한 다음에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JDBC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그럼 결과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SQL 그 마이베티스가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이베티스가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쓰고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한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신이 받은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럴 때, 값을 입력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결과값을 넘겨받을 때, 뭘 쓴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이베티스 스프링을 쓴다는 얘기예요. 스프링 마이베티스라고 하는 모듈을 쓴다는, 그 작업을 할 때. 이해가시죠? 그리고 걔는 스프링 마이베티스는 내부적으로 스프링 JDBC를 씁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그 마이베티스 쓰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얘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한데 보시면 자 중요한 게 필드를 보셔야 돼요. 필드를 보셔야 돼요. 자, 필드를 보면 왜냐면 우리가 프로퍼티 셋업을 할 테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요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필드입니다. 많죠? 이 필드를 우리가 P라고 하는 접속을 써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중요한 게 설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어디에 있는 이름이겠어요? 당연히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필드 이름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P를 사용하실 때는 실제 이 필드가 내가 제대로 썼는가?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필드를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어디 갔어? 여기서 찾았나? P가 붙어 있구나. P를 뺄게요. 여기 있죠, 그죠? 오케이. 내가 제대로 이름을 잡았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 보이죠? 근데 내부에 받는 값이 뭡니까?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리소스 배열로 받고 있죠? 배열이면 배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존재하겠죠?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때, 깜빡 오타가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레퍼런스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일단 레퍼런스 이전에 이 필드명을 복사를 해서 해당 필드가 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위에 있겠구나. 부모 쪽에 있는가? 여기 있죠, 그죠? 이걸 왜 못 찾지? 여기 있죠, 그죠? 대소문자는 안 가리게 되어 있네요. 케이스 센시티브로 해놔야 되겠구나. 네, 그죠? 실제 필드로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데이터 소스가 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따로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필드가 있고 그 주요한 필드 세 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마이베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해당되는 요거는 이게 마이베티스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필드를 세팅을 해준 거고, 요것을 우리가 세트를 이용해서 해줬고,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에러일 테니까. 그래서 검사할 때 set 데이터 소스라고 하시면 여기 존재하죠, 그죠?
결국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컨테이너는 얘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다음 그 점심 식사하시고요. 1시간 정도 더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테이블 만들어서 마이베이티스 실제로 적용하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이 웹 프레임워크이 어차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SQL이 코드 바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JDBC 템플릿하고는 조금 더 JDB 템플릿이 조금 더 전진된 거죠. JDBC가 필요 없는 익셉션을 지웠다면, 그러니까 그 JDBC가 구성이 SQL하고 그 다음에 exception, 그러니까 JDBC 그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할게요. 메소드, 그 다음에 await 처리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이 중에서 JDBC 템플릿은 즉 스프링에서는 뭘 뺀 거예요? SQL만 있는 겁니다, 그죠? SQL과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 요 두 개를 JDBC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스프링에서의 JDBC. 이걸 좀 구분해 놔야 되겠네. 스프링에서의 JDBC는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를 제공해 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JDBC 메소드와 예외 부분을 JDB 템플릿으로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전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가 존재하냐면 SQL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그 스태틱한 SQL, 즉 이제 동적으로 어떤 그 파라미터를 주어서 처리하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그러니까 파라미터 없이 그냥 SQL 자체를 완성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사실은 동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A가 있고 변수 A가 변수 B가 있는데 얘가 웨어 조건절이다. 그래서 웨어 쪽에 뭐 어떤 칼럼 1번이 뭐 A고 and 뭐 어떤 칼럼이 2가 B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우리가 애초에 문장 자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있고 prepare statement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set into에서 나중에 SQL 문장을 만든 다음에 세팅해 주는 방식.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JDBC 입장에서는 꼭 굳이 prepare statement를 안 쓰더라도 값을 받아서 이 문장 자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걸 내가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prepare statement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JDBC는 그걸 다 활용하는 거고, 스프링 JDB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SQL 자체가 완성된 형태로 넘겨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적이든 동적이든 상관은 없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JPA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러니까 스프링 ORM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모델이라고 하는 그 스프링 OR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펙만 있고 직접 구현체가 하이버넷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자바 퍼시스턴트 API라고 해서 JPA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걔는 그냥 애초에 SQL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논외고 SQL 자체를 우리가 뭔가 그 어쨌든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자바 코드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빼놓은 게 바로 마이베티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아이베티스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의 마이베티스예요. 그죠?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SQL 매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SQL도 바깥으로 빠져 있죠. 오로지 SQL 세션 템플릿 해서 여기에 모든 함수 집합이 있고,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고 호출할 때 인자로 넘겨주는 게 이제 SQL 매프에서 존재하는 XML 파일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상당히 이제 좀 진전된 거죠. 자동화 이전에 어떻게 보면 코드상에서 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1차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마이베티스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실습을 하는 제가 또
관련된 또 지금 수업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체 모든 걸 다 해볼 겁니다. 다양한 예를 다 해보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스프링 레거시 쪽에 MVC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 기능을 제가 얘기했죠. 일부 기능을 스프링 부트로 해서 따로 만들 거다. 그래서 이제 둘 다가 되면 제일 좋고 둘 다가 되지는 않더라도 레거시에서 마이베티스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파트는 좀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법에 가깝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더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이 파트죠. 이 교재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MVC 구조를 했을 때 이 구조입니다. 주로 웹에서 주로 사용하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뭐 마이베티스를 쓸 수는 있지만 또는 여러분이 서블릿에서 마이베티스를 쓸 때는 또 조금 설정 위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제 DA와 관련돼서 SQL 매퍼라고 해서 바깥에 빠져 있는 SQL 문장의 집합이 있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이베티스라는 걸 쓴다. 그리고 그게 스프링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마이베티스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데 구조를 보면 결국 이걸 봤을 때 보면 마이베티스 활용 객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마이베티스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B를 만들어야 될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지만은 얘는 상위에 보면 인터페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세팅돼서 들어가는지를 이제 실제로 코드상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그 설정 중에 중요한 내용은 얘하고 얘입니다. 당연히 얘는 데이터 소스니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QL 쿼리문이 존재하는데 이 쿼리문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코드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기 설정 파일이 들어오고 설정 파일을 통해서 SQL 세션 팩토리 요 개념적으로 요 오브젝트가 나오고 그게 다시 얘가 래퍼를 읽어들여서 생성된 세션 오브젝트를 통해서 여기 오른쪽 이 부분이 잘 보시면 SQL 세션 템플릿에 존재하는 메소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구성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요. 설정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주고서 내부에 뭔가를 호출하게 될 거다. 네임스페이스 개념은 패키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개념은 물론 뭐 이전에 존재했고 엑셀에 존재했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개념이지만은 어떤 그룹, 어떤 집단적인 어떤 내가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을 때 산업군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뭐 전기 산업군, 전자 산업군, 유통 산업군, 뭐 제조 산업군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을 우리가 구분해 줄 때 개별 이름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이걸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XML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또는 C샵에서도 네임스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패키지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그런 그룹군인데 결국 여기 안에 내부에 다수의 SQL 문장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SQL 문장은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의 이름을 우리가 줄 때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쓴다. 그래서 내부에 접근할 때는 패키지처럼 각각의 항목별로 기능 단위별로 SQL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SQL은 그 SQL 성격에 맞게 이게 인서트인지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 시렉트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SQL 묶음이 존재하고 그 묶음 각각을 우리가 ID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주는데 호출할 때 namespace.id로 호출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 설명했죠. 리저트 맵. 여러분들이 이제 그 SQL 문장을 했을 때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객체로 값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필드 네임과 칼럼 네임이 다르다. 그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칼럼 네임이 이거라면 필드 네임이 이거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SQL 문장에서 뒷부분 보죠. 뒷부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헤드에 들어갑니다. 조의 문장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했죠.
파라미터 타입은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에서 얘기하는 전달하는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 타입은 리턴 값이에요. 근데 각각의 타입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문자열로 어떤 값이 들어오고 SQL 문장에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가 이제 문자열로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타입은 현재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타입이 안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멤버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카운트가 올라오겠죠. 카운트 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넘겨받는 값은 대신 없겠죠. 또는 이제 어떤 그룹, 예를 들어서 A 부서의 4월의 카운트를 알고 싶어요. A 부서. 그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A 부서가 만약에 문자일이다. 그럼 부서명이, 부서 코드나 부서명이 오겠죠, 이게. 그리고 카운트 함수를 써서 그 카운트 수를 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넘어오는 값은 스트링 맞고요. 부서 코드, 그 다음에 넘겨주는 값은 전체 레코드 개수. 그래서 여기에 정수 값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를 때죠, 다를 때. 여기 뒤쪽에 또 있을 텐데, 조회가 없구나. 여기에 나오는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죠. ID, my ID, password, 그 다음에 name, address라고 할 때요. ID, password, 그 다음에 name, address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칼럼 기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멤버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객체에 우리가 이 받아온 값을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는 적혀있을 때 id라고 안 써있고 유저 id라고 써있는 거예요.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유저가 앞에 붙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요 그 객체 내부에 있는 필드명이. 그랬을 경우에는 다르죠.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죠? 같이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어드레스라고 요 멤버 클래스의 내부에 있는 필드를 같이 이름을 써주면 좋은데, 만약에 다르게 써주었다. 또는 만든 시기가 틀려서, 또는 만약 내가 여기 있는 멤버 객체를 여러 군데에서 쓰는데 이미 여기서 정한 유저 아이디로 이미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그 클래스의 객체에서 얘를 불러다가 쓰고 있는데 이미 쓰고 있잖아. 쓰고 있는데 여기 테이블에 맞춰주겠다고 내가 얘를 고치게 되면 요걸 쓰는 모든 클래스가 다 바꿔야 되겠죠. 필드명을. 그러면 어떤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 바꿔주고 뒤쪽에 깔려있는 클래스는 다 바꿔줄 거냐? 그게 아니면 내가 이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저 상단에 있는 result mape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정의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result mape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칼럼이 id인데 얘가 유저 id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멤버 객체로 해당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론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한번 보죠. 그리고 만들어주는 순서는 제가 어제 그 교재에서 설명했듯이 그 순서대로 이제 만들 겁니다. 있지요. 프라이빗 100% 보이라고 되어 있죠. 수업 교재에서 수업 안에서 보면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디오 클래스를 만들고 요거는 인터페이스 부연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정하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살펴볼 때는 얘를 맨 처음에 살펴볼 겁니다. 설정 파일을 테이블을 이미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녹화가 좀 중간에 끊어졌네요. 자, 이 구조가 지금 보면 매퍼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고 내부에 실렉트 엘리먼트, 그 다음에 또 실렉트 엘리먼트 있고 그 다음에 실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딜리트도 딜리트 엘리먼트 있겠죠. 그럼 그 엘리먼트의 목적은 뭐냐? 내부에 있는 SQL 파일이 어떤 형식의 SQL 파일인지 알려주고 있죠, 지금. 여기 SQL
SQL 파일이 들어가는데 C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동적 SQL 저희가 이제 할 때 그때 동적 SQL에 들어가는 단어들 중에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장을 해석하지 마라. 얘는 XML과 무관하고 마이베이스와 무관한 순수한 그냥 문자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여기에 XML이나 또는 마이베이스가 해석하지 못하는 어떤 특수한 기호라든지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가 오더라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캐릭터 데이터라고 하는 C 데이터 요걸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건 디폴트로 넣어둔다고 생각하세요. 디폴트로 무조건 쓴다. 이렇게 해두면 안전하니까. 지금은 이걸 쓰지 않더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뭐 특별하게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문자가 없어요. 현재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당연히 실렉팅 같은 경우 괄호가 붙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해석을 하거든요. XML이나 마이베이티스에서. 그러면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문장, 이 텍스트 문장이거든요. 요거 그대로 완성이 돼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거는 실행 문장이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걸 우리 텍스트로 인식하고 여기만 변수로 인식할 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값을 채운 다음에 얘를 텍스트로 처리를 해서 그냥 저쪽 보내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한테.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C 데이터를 쓰지 않게 되면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특별한 특수 문자 중에서 일부 문자가 우리가 XML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단순한 SQL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퍼센테이지도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 들어갈 때 얘가 해석하다가 왜 이거 쓰세요 하고 워닝 메시지 보내면 이 SQL 래퍼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니야 이건 네가 해석해야 될 단어가 아니야 기호가 아니야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C 데이터를 쓸 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SQL 요 파트를 작성하시려면 이걸 감싸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지 주의 있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태그 속에 보면 속성이 존재하죠. ID 이게 대표적인 거죠. 결국 뭐냐면 내가 이 문장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실행을 시키느냐 우리가 이미 저기에 나왔지만은 HTML이나 그 CSS도 ID하고 클래스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클래스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ID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죠. 그 ID입니다. 중복이 안 돼요. 이 기호는 이 속성을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컴피그 쪽에 여기 네임 파트 있죠. 여기에도 이걸 I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네임이 조금 더 뭐 피인의 이름 이렇게 제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ID보다는 네임을 쓴 겁니다. 근데 ID와 네임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둘 다 혼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래퍼 쪽에 ID는 이 SQL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해당 SQL을 딱 특정해서 지정해주고 싶을 때요. 그때 쓰는 구분 기호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패키지 이름이에요. 전체 이름. 그래서 만약에 이 SQL을 실행시키고 싶으면 member.find member라고 해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칙을 지금 마련해 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유니트 타입인 요거 대신에 파일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SQL이죠. 여기서 SQL이 그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던가? 헷갈리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기호가 iBetis에서는 myBetis는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기호의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더 조금 더 좀 깔끔하게 보이긴 하죠. 어쨌든 달러 표시보다는 지금 샵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JSTL 쓸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꺽쇠를 채우고 나면 거기 안에 우리가 실제 동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그 값으로 바뀌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를 근데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얘를 호출하는 쪽한테. 호출하는 쪽 우리 아직 지금 언급 안 했습니다. 호출하는 쪽에서 마치 얘를 함수처럼 호출해 준다고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얘가 지금 XML이지만은 최종적으로 얘가 실행되기 직전에 전부 다가 클래스 파일 내부에 뭐로 바뀐다고요?
메소드로 바뀝니다. 얘가. 근데 그걸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마이베이티스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가 뭐냐? 함수의 인자입니다. 여기는 함수의 내부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함수의 내부, 얘는 함수의 인자. 실제로 얘는 어떤 함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가 멤버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다면 멤버 패키지 내부에 이 전체를 감싸는 클래스가 있다고 할게요. 멤버 프로세스. 이렇게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고 그 클래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find member id라고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려줄 때 뭘 돌려주느냐? 멤버. 그리고 넘겨받을 때 뭘 받느냐? int의 id. 이렇게 메소드 바꿔줍니다. 누가요? 마이베티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이것의 의미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 만들고 만약 예전 같으면 우리가 SQL을 직접 작성했겠죠? 느낌 오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작성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where 한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그 prefix 스테이트먼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놔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변수 이렇게 만드는 정적 SQL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SQL 문장 처리하잖아요. 명령 뭐 execute call이 이래가지고 자 요런 어떤 메소드가 있어야지 원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처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겠다고요? 마이베이티스가 이 작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규칙은 뭡니까? 규칙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SQL 문장이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여기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받아들일 파라미터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어떤 기능이 수행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멤버 객체를 돌려줍니다. 충분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규칙성이 없으면 마이베이티스가 직접 저걸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마이베이티스.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내가 SQL 아는 입장이라고 하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죠? 이렇게 딱 그냥 진짜 SQL을 그냥 이 SQL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우리가 SQL 디벨로퍼나 또는 다른 툴에서 항상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여기에다 SQL 작성하시면 안 돼요. 원래 개발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SQL 디벨로퍼나 SQL 플러스에서 먼저 실행을 해봐요. 그래 그 SQL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검증이 됐을 때 카피를 하셔서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절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왜 실행 안 되지라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러신 분 많아요. 여기다 자기가 쓴 다음에 막 안 돼. 자기가 원하는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위에다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한번 직접 SQL에서 돌려봤더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래 짜려고 했던 그 SQL 코드가 아닌 거죠. 잘못된 SQL 코드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개발하는 나 자신도 힘들고 SQL 문제잖아요. SQL 문제.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SQL 디벨로퍼에서 반드시 코딩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여기다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코드에서는 그렇게 붙인다고 할 때 작업할 게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할 게 얼마 없잖아요. 붙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굉장히 작업 어떤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이베이티스의 역할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파라미터 타입으로 지정된 속성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고요. 자, 그리고 멤버는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그 메소드 중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특정 메소드를 호출할 때요. select 1으로 호출하면 하나의 레코드를 돌려줍니다. 자, 지금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 중에 select 1을 호출하게 되면요. 자, 얘를 호출하는 얘를 호출하는 호출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namespace.id로 하면 호출돼요. 근데 내가 호출할 때 내가 select 1이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select list가 오면 list 타입으로 옵니다. 즉 하나의 레코드가 올 거냐 여러 개 다중 레코드가 올 거냐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좀 착각할 수 있잖아. 물론 이제 먼저 SQL 디벨로퍼나 SQL 플러스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알 수 있죠. 몇 개 나오니 또는 내가 사전에 결정해야 되잖아. 아이디인데 두 개가 나와? 그럼 똑같은 아이디가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건 테이블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돼서는 안 되는데 초기에 개발을 좀 쉽게 하려고 기본 키하고 메리 키를 다 빼버려. 그러다 보면 막 중복된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무에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기서 했다면 이 코드에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멤버 저기 하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넘어오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는 여러 개가 오는 애잖아. 전체 다 가져오고 얘는 아이디에 맞는 애를 가져온다고요. 하나가 와요. 근데 리조트 타입이 뭐예요? 멤버죠. 여기서 작업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결국은 호출하는 쪽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본 것 중에 요거 설명할게요. 요 메소드에서 단행 처리하냐 반복 처리하냐를 내부에서 딱 구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가져오고 끝나요. 근데 내가 동일한 걸 호출했는데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가 n번 호출됩니다. n번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리되는 개수만큼 자동적으로 루프를 돈다고요. 이해 안 가죠? 네, 요건 제가 10분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